김종배 시선 집중. 네, 2021년 1월 1일 새해 첫날에 보내드리는 김종배의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우님이 떠나라 코로나, 그 다음에 김재동님 코로나 없는 새해 됩시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바로 지금부터 시작할 3부의 주제가 이겁니다. 코로나 없는 세상을 좀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안고 지금부터 이분 모시고 한번 좀 종합진단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에게 참 귀한 도움 말씀을 많이 주셨던 분인데요. 오늘 처음으로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의 이재갑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와중에도 그래도 새해 복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 많이 받으시고,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지난 1년 엄청 바쁘셨죠? 예, 원래 바쁠 거로 예상이 됐던 애인데 더 바빠지긴 했습니다. 예상을 하셨었어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아니라 원래 일이 많았던 애였거든요, 작년이. 근데 이제 코로나 겹치니까 일이 2배 이상 늘어가지고 좀 많이 힘들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을 위해서는 2021년에 교수님이 심심해지는 게 대한민국의 그 평안함을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랬으면 좋겠긴 한데요.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좀 심심해지셔야 되는데 심심해질 여지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전반적인 백신 접종과 함께 전반적인 유행 상황들은 좀 가라앉기는 하겠지만 네. 또한 그 백신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 그 토착화된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제 준비할 거냐의 부분들, 또한 이번에 이제 확인된 이제 코로나 대응에서의 문제가 됐던 부분들, 우리나라 의료 체계라든지 뭐 방역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편해 갈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또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가 안정되더라도 2, 3년은 상당히 바쁜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이제 한꺼번에 쭉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오늘 짚어야 될 내용을 쭉 한꺼번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하나하나 좀 짚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뭐 최대 관심사는 이제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 단계 들어갔으니까 잡히긴 잡히는 거냐. 이게 일단 제일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제 백신 접종의 목적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목적은 이제 중환자를 줄이는 거, 그래서 사망자를 줄이는 효과가 첫 번째, 그게 사실 더 급한 문제에 해당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접종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유행 자체를 잡는 이 두 가지 목적을 다 이제 이루어야 되는데 초기에 백신 접종은 주로 의료진이라든지 이제 고위험군들 또는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 중심으로 접종을 하는데 그걸 통해서 아마 여름 전까지는 이제 그런 분들의 감염자를 최소화시켜서 사망자를 줄이는 전략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여름 이후에 접종 이제 그런 물량들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접종을 주도하는 그런 이제 층들을 접종을 시작을 하겠죠.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까지 접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우리나라 내에서의 그런 유행 상황 자체가 이제 통제 가능한 범위 안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달성되려면 유행 자체를 잡는 것까지는 올해 말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가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백신 저희가 어릴 때는 이제 그 예방 주사가 백신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근데 저는 그 백신 이야기라면 사는 제가 워낙 무식해서 아주 단순한 궁금증이 있었던 게 뭐냐면 독감이 있잖아요. 독감 백신을 맞잖아요. 그런데 독감이 안 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코로나 백신을 맞는다고 코로나가 근절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백신 이후의 전략에서 그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인플루엔자는 심지어 치료제도 좋은 치료제가 있고 좋은 백신이 있는데, 근데 다만 인플루엔자 백신은 효과가 좀 떨어지기는 해요. 그러니까 전 국민에 이제 맞추더라도 60% 정도 효과가 정도 되는 백신이기 때문에 어쨌든 백신도 있고 치료제도 있지만 토착화돼서 매년 겨울마다 유행을 하고 있죠. 근데 코로나 백신은 지금 이제 관건이 뭐냐면 효과는 좋을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잖아요. 뭐 90% 넘는 백신들이 나오니까 그 정도면 유행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거긴 한데 다만 이 백신이 인플루엔자는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가거든요. 효과가. 근데 이 백신이 6개월까지 이상 갈 거냐, 1년에 갈 거냐, 또는 2년에 갈 거냐, 이제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토착화되는 수준 정도가 인플루엔자처럼 이제 매년 겨울마다 유행하는 게 될 건지 조금 더 좀 덜 유행하는 게 될 건지, 아니면 좀 더 중간중간마다도 이렇게 좀 유행이 커지는 그런 바이러스가 될 건지는 백신 접종 효과와 지속성과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또 그러니까 그 가을 되면 독감 백신 맞는 것처럼 매년 그 어느 철이 되면은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시대가 될지도 모른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조만간에 뭐 인플루엔자 백신하고 코로나 백신이 합쳐져 있는 그런 콤보 백신 뭐 이런 것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질환들이 동시에 같이 유행할 만한 이제 질환들에 대해서는 백신을 2개나 3개를 섞어가지고 뭐 연구를 해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유행이 겨울마다 계속 된다 그러면 아마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거니까 2개를 합친 백신을 누군가가 또 개발하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 거죠. 근데 교수님 말씀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 이제 감염병을 달고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전에 보면 뭐 사스 있었고 신종플루 있었고 메르스 있었고 코로나 있고 이런 것처럼 거의 5년 주기로 나타났는데 오히려 이제 더 빨라지면서 그러니까 결국 감염병과 같이 사는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학자분들이 있던데 맞습니까? 네, 그 맞는데요. 사실 저희는 감염병하고 매번 살고 있었는데 실감을 잘 못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인플루엔자만 해도 사실 겨울철에 우리나라에서 적을 때 한 100만 명, 많게는 한 500만 명씩 감염이 됐었어요. 그렇게 많았어요? 예. 그래서 겨울철에 이제 1월, 2월에는 중환자실이 뭐 인플루엔자 환자 또는 인플루엔자 영향을 받은 뭐 심근경색 환자, 뇌졸중 환자로 가득 차서 중환자실이 부족한 상황이 매년 겨울마다 있었거든요. 근데 다만 그 심각도가 백신도 있고 뭐 치료제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코로나 유행이 생기면서 감염병이 유행을 했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뀔 수 있구나를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감염병과 살고 있게 됐구나라고 이제 느끼시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코로나19 그 백신 말고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한숨 돌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근데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물론 그러니까 유행 그렇죠. 자체도 줄여야 되지만 코로나 치료제가 좋은 치료제가 나와서 이제 중증 환자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좋은데 인플루엔자도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인플루엔자도 치료제가 있는데 중증 환자 발생을 하면 사망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매년 우리나라에서 겨울에 2,000명, 3,000명 인플루엔자로 사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로 사망하고 있는 지금까지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매년 인플루엔자로 사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나도 아주 좋은 치료제가 나오기까지 또한 백신의 효과가 아주 좋아서 몇 년씩 가는 그런 백신이 안 나온다면 매년 겨울마다 비슷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감염병을 달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으면 그러면 그런 시대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지금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일단은 이제 의료 체계부터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의료 체계 자체가 이런 감염병이 계속 유행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잘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하고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숙제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자, 여기서 의료 체계라면 예를 들어서 감염병 전문 병원이라든지 공공병원이라든지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병원의 구조. 병원의 구조, 시스템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병원의 구조라 하면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병실 구조 보시면, 그러니까 뭐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한 6명에서 10명까지도 같이 있고 한 병실에. 그렇죠. 그리고 뭐 정신병원 같은 경우는 매트리스 깔고 뭐 10명에서 많은 병실은 20명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 초기 단계 저기 어디요? 거기서 이제 그대로 나타났었죠. 대남병원 같은 데 보시면 대남병원. 심지어 뭐 대학병원마저도 이제 1인실 중심의 병상을 만드는 병원이 나오면 와 이런 병원도 있네. 이런 얘기가 사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6인실 뭐 엄청 많죠. 지금 종합병원들이 병실 4개가 기본 병실이 된 지가 몇 년 안 됐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중환자실도 이제 가보셔서 면회 가보시면 알겠지만 통짜 구조로 그냥 한 10몇 명, 20명씩 그냥 그 큰 방에 하나 같이 있는 그런 중환자실 많이 보시잖아요. 저도 중환자실에 있어봤기 때문에 맞아요. 옆에 얼굴 보이잖아요, 환자가. 엄청 몰려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구조에 확진 환자가 한 명이라도 만약에 걸러지지 않고 들어가면 다 퍼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병원이 되려면 적어도 중환자실은 다 1인실 형태로 바꾸는 채비도 준비를 해야 되고 병실도 되도록이면 1, 2인실 중심으로 개편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뭐 수조 원이라 수십조 원이 드는 상황이 돼요. 이 대목에서 이 질문 드리면 욕먹을 것 같긴 한데 1인실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의료 수가를 정상화시키고 의료 재정을 폭넓게 인정을 해주면서 이제 그거를 만들어 가지 않으면 이거는 뭐 좀처럼 용언한 거 20-30년 걸려도 만들기 어려운 체제라는 거죠. 이게 일반 병실과 감염병 병실을 완전히 구분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격리실이나 에서 감염병 환자들이 들어가는 데도 이제 있어야 되지만 이번에 코로나 상황 보시면 알겠지만 무증상 감염자들 그러니까 증상이 없을 때 들어왔다가 병원 들어와서
증상 생겨가지고 이미 그때는 같은 방 또는 같은 병동에서 대규모 환자 발생하는 거 보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까지 최소화하려면, 네. 그러니까 그거 외에 뭐 다제내 성균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확산되는 걸 최소화하려면 예. 병실 구조 자체가 아주 작은 소수가 들어간 병실 구조로 만들어야 그냥 일상적으로 감염병에 대비되는 병원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국가의 목도 있겠고 병원의 목도 있을 텐데 일단 병원부터 이야기를 하면 병원은 수익 따지잖아요. 네. 병원이 자발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없이는 못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병실을 1, 2인실 구조로 만들려고 그냥 만들어버리면 만들 수밖에 없지만 그냥 병원들이 망하는 병원들이 수두룩해지니까 그렇죠. 정책적인 숟가락에 올려주든지 아니면 일부 초기에 리모델링하는 비용들을 정부가 제공을 해야 되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병원 어떤 그 물리적 공간의 어떤 구조 변경만이 아니라 수가까지 다 연결이 되는 문제군요. 이거는 엄청난 대작업이네요. 그렇게 예, 한 놓고 2, 30년 걸쳐서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중요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환자가 확진자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중환자들 치료할 때 우리나라보다 중환자가 지금 부족하긴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유행이 심하기 전 한참 되기 전까지 중환자실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고 느껴졌던 이유가 뭐냐면 예. 중환자실 다 1인실 구조거든요. 그냥 조금만 개편하면 그냥 바로 그냥 확진자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통짜로 된 구조를 코로나 환자로 바꾸려면 완전히 전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환자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1인실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이건 진짜 대수술인데요. 그렇게 네. 된다면. 혹시 좀 정부 관계자고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까? 정부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메르스 이후에 이제 원래 6인실이 표준 병실인 걸 4인실로 낮추기는 했었어요. 아, 그게 그래서 나온 예, 거예요? 낮춘 거예요. 메르스 예. 때 이제 병원 내에서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예. 근데 이제 그 정도만으로 힘들다는 거죠. 더 확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공공병원이나 그 감염병 전문병원 이야기는 나온 지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지금 정부가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감염병 병원이 그러니까 중앙 감염병 병원, 그러니까 예. 국립의료원을 지정이 됐는데 계속해서 이제 이전을 하려고 그러면 뭐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든지. 예, 또는 이제 병원을 제대로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 땅이 부족하다든지 뭐 이런 상황인데 이제 뭐 이제 땅이 정해져가지고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게 메르스 이후에 시작돼서 이미 지어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밀린 거고요. 예. 그리고 권역 병원도 원래 한 3-4개가 이미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메르스에 딱 하나 조선대병원만 지정이 돼가지고 짓고 있었고 어. 나머지 병원 예산을 중간에 잘려가지고 못 짓고 있다가 이번에 올해 작년이죠 2020년에 이제 뭐 당국대 천안병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부산대병원 이런 데가 이제 당국대가 아니군요. 저희 순천향 천안병원. 예. 예, 이런 데가 이제 지정돼서 하고 있거든요. 이미 만들어졌어야 되는 병원 숫자를 5년 동안 하나도 못 만들다가 이제 지금 급하게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뭐 라스푸친님 공공의료가 답이라고 댓글 달아주셨고 신토방님도 국공립의료원을 많이 만드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이렇게 지금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건 국민적 공감대가 좀 그만큼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도 또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좀 밀어붙이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공립병원을 만드는 거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 그 병원들이 운영이 잘 되게 하는 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뭐 경상남도에 진주의료원 폐쇄시키고 막 이랬던 이유 기억하실 텐데 그게 뭐냐면 적자라고 해서 뭐. 예, 적자라고 했는데 공공병원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예. 일반 민간병원이랑 경쟁을 시켜 버리면 그리고 소득이나 수익을 가지고 등수를 매겨 가지고 이 병원은 소득이 많으면 지원을 더 해주고 여긴 소득이 적고 수익이 적으니까 지원을 깎는다든지. 공공병원을 그렇게 접근하면 공공병원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미 우리나라의 그런 이제 공공 기관들 평가 시스템이 이미 그렇게 돌아가 있는데 그거를 공공병원 시스템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공병원 입장에서 민간병원하고 해야 되는데 시설도 부족해. 경쟁이 안 되죠. 이게 경쟁이 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시설도 좋게 해준 것뿐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 적자를 보더라도 이게 공공사업 목적으로 쓰는 적자에 대해서는 적어도 정부에서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예. 의료진들이 일할 만한 병원들로도 만들어줘야 또 훌륭한 의료진들이 더 많이 가서 지금도 뭐 훌륭한 의료진들이 일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사명감으로 일하시는 건데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일도 하고 싶고 사명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어야 정말 공공병원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시스템 부분에서는 어떤 그 이제 뭔가 이 구조 문제도 있고 병원 문제도 있겠지만 인력의 문제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들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력도 이제 여러 부분 이제 부족한 인력들이 사실 있죠. 그러니까 뭐 의사수라든지 뭐 간호사수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네. 이 숫자를 늘리는 방법을 고민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또 어떤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공공의대나 이런 설립도 중요할 수도 있긴 있고 뭐 예. 아니면 이제 그런 식의 쪽에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숫자를 늘리는 건 중요한데 다만 의사들이나 간호사들, 그러니까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고 싶은 조건들을 만들어주면서 같이 이제 그렇죠. 늘려놔야지 되는 그렇죠. 상황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료 체계 자체가 무한 경쟁의 체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부담감은 의사 숫자가 늘어났을 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들 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국민적 시각과 예. 의사들의 상황 인식 간극이 너무 큰 거죠. 예, 큰 건데 예. 문제는 내가 일을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상황이냐면 아주 맥시멈으로 일을 해야 소득이 유지되는 상황이에요. 의사들이. 예. 근데 약간 엄살 아닙니까? 아니요. 근데 왜냐하면 예. 그 의원급에 가더라도 하루에 내과 의원이 하루에 적어도 60명에서 100명 정도를 진료를 해야 병원에 있는 직원들한테 이제 월급을 줄 수 있고 내가 종합병원의 의사로 채용됐을 때의 금액 정도보다 조금 더 가는 정도를 그러니까 경영까지 하는 상황인데 이제 집에 가져다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의료 수가나 체계가 좋아져서 예. 내가 한 40, 40명만 정성스럽게 치료를 하더라도 내 소득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 의사 숫자 늘어나는 거에 대한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체계를 같이 만들어가면서 이제 확장을 시켜나가는 그러니까 너무 돈으로 따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역들이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의사 숫자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체계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제 역대 정권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교육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항상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 놔가지고 뭐 마스터 플랜 짠다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의료 분야가 정말 지금 단계에서 그게 필요한 게 의료 분야 같네요. 지금 말씀.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의료 체계 전체에 대한 건 제가 이제 뭐 해안이 부족하니까 크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감염병과 관련돼 있는 의료 체계만으로도 상당히 이 범위가 커지는데 이게 또 의료 체계 시스템하고도 연관이 다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뭔가 장기적인 계획. 왜냐하면 20년, 30년 보고 그러니까 이제 계획을 세워야지 간신히 달성이 가능하니까 적어도 뭐 대통령 직속이든 총리 직속이든 의료 체계 개혁 또 거기에 한 꼭지로 감염병 대응 전략이 같이 들어가는 그런 의료 체계가 필요하다는 거는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킨 것은 정말로 어떤 나올 수 있는 대책 가운데 겨우 하나. 네, 겨우 하나인 거죠. 겨우 하나 이 정도 평가하면 되는 거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 필요성은 이제 충분히 좀 공감이 되는 것 같고 또 하나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 감염병에 대처하는 그 매뉴얼 있지 않습니까? 특히 어떤 국민들의 행동 수칙과 직결되는 부분들. 근데 거기서 이제 피부적으로 와닿는 거 저는 대한민국 국민처럼 그 방역에 협조 잘한 국민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갈수록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힘들어지는 부분들도 있는데 여기는 여러 요인이니까 또 한 가지는 정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현실에 그러니까 밀착돼 있고 현실이 반영이 된 거냐라고 하는 점은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점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5월 달에 처음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이제 개편이 됐잖아요.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주요 방향성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가는 시설들을 차단해서 사람들이 못 모이게 하는 전략들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전파가 용이한 그런 시설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문을 닫으려고 하면 그쪽에서의 반발을 최소화시켜야 될 것뿐만 아니라 그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거를 마련해 놓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만 격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상당히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희생을 강요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가 단순히 그런 소상공인이나 그런 일용직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의 희생만을 담보로 해서 올리게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거는 수능도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문을 닫고 있는데 참고 기다려 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대단하신 거기는 해요. 외국 같으면은 난리가 났었잖아요. 프랑스만 해도 뭐 업종별로 뭐 스트라이크하고 뭐 시위하고 막 이랬었어요. 시위하고 뭐 총 들고 난리가 아니죠. 예,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능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사회적 거리 단계가 올라갈 때 업장을 닫거나 손해를 봐야 되는 업종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따라서 연동이 돼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그분들도 반발이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그분도 살아남으니까 반발이 정도가 아니라 살아남으셔야 되니까. 그럼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올렸을 때 그런 지원책이 있으면 올리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행이 안 좋아져서 올리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덜 수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그 기간,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기간 안에 문제가 생기는 업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을 하겠다. 적어도 이제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는 지원하겠다.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연동이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을 잡고 이제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까딱 잘못되면 악순환으로 가는 게 지금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게 구조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응급 처방만 하려고 하다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니까 좌고우면하게 되고 그러다 떼놓치고 욕은 욕대로 먹고 근데 또 희생을 강요당하는 사람들은 희생 그대로 다 떠안게 되고 이건 다 안 좋은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1.5단계예요. 1.5단계만 해도 이미 10만 개 정도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그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보상을 철저히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특별 방역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문을 열고 있기는 한데 손님이 없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계만 3단계를 안 올렸다 뿐이지 업종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그런 압박감은 거의 3단계 수준에 해당되는 수준의 압박감을 이미 느끼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하느니 확실하게 지원책들을 준비를 해서 재정적인 지원책을 준비해서 제대로 이제 지원하는 게 더 낫겠다는 얘기를 그래서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 겁니다. 귀동량으로 그러니까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아직 별로 이야기가 안 되고 이제 노숙자 말고 그다음에 고시원 이런 데서 이제 가장 그러니까 질이 낮은 어떤 숙박시설에서 거주를 하는 그 중간 단계의 사람들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찜질방에서 하루 어떤 그 잠을 청하는 근데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이 한 6만에서 10만 본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근데 찜질방 문을 닫아버리라고 명령을 하는 순간에 이 사람들은 갈 데가 없다라는 거고 오히려 노숙자로 전락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자꾸 고려가 되다 보니까 정부가 머뭇거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대책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꾸 좌고우면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취약계층에 대한 준비들이 이제 잘 안 되는 상황들.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있지만 취약계층 계속 취약계층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 상황이 계속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은 감염병 대책이라고 하는 게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촘촘하게 짤 거냐라는 얘기를 또 결국 귀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사회 구조화 문제고 병원 구조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유, 거대한 논의네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감염병 전문가로서 이 부분을 언급하기 너무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의 여러 다학제가 모여서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감염병 전문가들이 감염병과 관련돼 있어서 필요한 얘기만 한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왜 저 사람들은 강경하게 얘기하나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만큼이나 강경하게 얘기할 수 있는 하는 상황이고 그 상황을 떠받쳐주는 사회 시스템들이 같이 움직여줘야 감염병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지금은 원래는 같이 수렴해서 가야 되는데 어찌 보면 뭔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측면들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야기 나오면 자꾸 응급 처방으로 가니까 지금 예산이 얼마인데 뭐 없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사실 이건 정치권에서 좀 큰 그러니까 그 마스터 플랜을 짜는 논의에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좀 이제 그런 의사결정 구조를 좀 슬림화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해야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도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TF 형태로 모여서 그 안에서 좀 확실하게 구조를. 그 말씀하시니까 좀 중대본 있고 중수본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게 더 슬림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염병 재난이 심각해질 수 있고 갑자기 나빠지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조가 나쁘지는 않은데 이게 지금 상황이 오래 가기도 하고 감염병 유행 상황이 너무 이제 극심하게 갑자기 나빠지는 패턴들을 보이고 있고 또 갑자기 또 빨리빨리 결정해야 되는 의사구조가 있으니까 안에 TF가 또는 위원회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신속하게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대본 중수본 통해서 빨리 이제 그것들을 이제 퍼뜨려서 빨리 이제 실행하는 이런 구조가 있으면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 나누면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요. 다시 처음 코로나로 돌아가서 정말 그러니까 궁금하고 정말 걱정되는 게 있는데요. 변이 말고 변이도 결국은 그러니까 변이와 변종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쉽게 변이는 강아지가 있는데 말티스냐 셰퍼드냐 진돗개냐 이런 차이인 거고 변종은 개와 고양이 차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변종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혹시? 변종은 이제 코로나 20, 뭐 코로나 30 이런 게 나타나면 이제 완전히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이제 완전히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가능성을 지금 전문가들은 어떻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인플루엔자도 뭐 저희가 2009년에 신종플루 겪었잖아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플루엔자가 새로운 게 나오면 또 네. 새로운 이제 전 세계 팬데믹 일으킬 거고 네. 코로나도 또 언젠가 또 팬데믹 일으킬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인플루엔자든 코로나든 아니면 미지의 바이러스가 팬데믹을 일으킬 거를 생각을 하고 네.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느꼈던 우리 체계, 우리나라 정부의 체계나 의료 체계의 어떤 취약점들을 지금 개선해 놓지 않으면 예. 그러면 몇 년 있다가 상황이 벌어졌는데 또 우리는 왜 이게 부족하고 이게 또 부족하고 이게 부족하고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지금 약점들을 다 보완할 준비를 해야 되고 그에 대한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할 거라는 거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코로나는 중국에서 시작이 됐고 우리하고는 사실 우리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뭐 중국에서 시작됐긴 했지만 중국도 뭐 일부러 만든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바로 그 부분에서 이건 세계적인 공동 대처가 돼야 되는데 코로나 초기 단계에 WHO가 제대로 대응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좀 있었잖아요. 예. 지금 그러니까 세계적인 어떤 공조 체계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체계들을 이제 잘 갖춰야 되는데 WHO 중심으로 가야 되기는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WHO를 확실하게 밀어주고 같이 움직이는 상황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초기에 그게 깨졌죠. 특히 미국하고 WHO가 반목을 하면서 완전히 깨졌거든요. 트럼프가 그냥 확 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국제보건의 거버넌스는 개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손봐야 되는 거네요. 예, 예. 야, 손봐줄 게 지금 천지에 다 널려 있구만요. 예, 이게. 예. 알겠습니다. 자, 그것만 확인하고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와 함께했습니다.